해남군은 오래전부터 남도의 비옥한 땅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과수원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활한 장어 양식장으로 유명했다. 미끄러운 몸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장어는 이곳의 수많은 가정이 운명을 바꾸고 높은 집을 짓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땅은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은 순박하다고 믿어졌던 바로 이 풍요로운 땅에서 끔찍한 범죄가 조용히 벌어져 비옥한 장어 연못을 차가운 무덤으로 만들고 충격적인 비밀을 묻어버렸다. 2023년 9월 초의 어느 오후, 남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할 무렵 고단한 기색이 역력한 한 노부부가 해남경찰서를 찾았다. 그들은 이진수 씨와 박선희 씨로 한 달 내내 억눌러 온 걱정을 안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들의 딸인 32세 이서아 씨가 의문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침착하고 날카롭기로 소문난 형사과장 김민준 경감이 직접 사건을 접수했다. 처음에는 두 노인의 다소 두서없는 진술을 통해 그는 이것이 아마도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 사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서아 씨는 남편과 어린 아들이 있었고 바로 이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35세의 황동진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장어 양식장 주인 중 한 명이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갔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박선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딸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상냥한 미소를 띤 한 여인이 귀여운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애는 세상에서 우리 민수를 가장 사랑했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주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할 때마다 사위놈 그 동진이란 놈은 서아가 집안 문제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고만 했어요. 심지어 제 딸을 남편과 자식을 버린 나쁜 여자라고 하더군요. 우린 믿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직감과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한 여인의 너무나도 긴 실종은 김민준 경감으로 하여금 직접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하 직원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황동진과 이서아 부부의 장어 양식장으로 가서 이야기해보기로 결정했다. 황동진의 양식장은 넓은 부지에 홀로 떨어져 있었고 시멘트로 지은 인공장어 양못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산소 펌프 때문에 수면은 늘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마자 양식장 한가운데에 있는 허름한 단층집에서 초췌하고 퀭한 모습의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황동진이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며칠 밤을 새운 듯 눈가는 검게 움푹 패여 있었다. 경찰을 보고도 그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슬프고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동진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신고하셨겠지요. 동진의 주도적이고 어딘가 안쓰러워 보이는 태도는 김민준 경감과 함께 온 형사들에게 처음에는 약간의 호감을 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동진은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고는 경찰이 묻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이야기였고 고통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달되었으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극이었다. 동진은 자신과 아내가 원래는 매우 행복하게 살았으며 맨손으로 함께 이 사업을 일구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반년 전부터 아내에게서 매우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서아 씨는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고 비싼 옷을 사들이며 자주 몰래 통화를 했다. 그녀는 부녀회 모임이나 친구 방문을 핑계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으며 자식 돌보는 일조차 소홀히 했다. 남자의 직감이라는 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더군요. 동진이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저는 몰래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낯선 남자의 검은색 픽업 트럭에 올라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남자는 최진우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장사꾼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진은 이어서 자신이 이 문제로 아내와 대질했을 때 그녀는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도전적으로 나왔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녀는 동진을 장어나 물고기밖에 모르는 촌놈이라며 섬세하지도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할 줄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외도 관계를 인정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그녀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그녀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확인해 보니 우리 부부가 그동안 아껴 모은 저축액 1억 원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경찰관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형사님들, 제가 달리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모든 돈을 챙겨서 어린 아들까지 버리고 정부를 따라 도망간 겁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처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엄마가 그런 여자였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동진의 이야기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감정이 풍부했다. 그것은 모든 의문점을 설명해 주었다. 서아 씨가 사라진 이유, 동진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처가에서 믿지 않는 이유까지도 수사팀의 거의 모든 형사들은 설득당했다. 그들은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와 돈을 모두 잃은 남자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직 김민준 경감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동진의 작은 몸짓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동진이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모든 표현에는 무언가 너무나 완벽한 마치 잘 짜인 연극에서 오랫동안 연습한 배역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갑작스러운 비극에 직면한 사람이 보여주는 진짜 공황과 혼란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빛이 서려 있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 경감이 일어나 대화를 마쳤다. 이 정보들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우리는 서아 씨와 최진우라는 남자를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차가 양식장을 떠날 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형사가 김민준 경감에게 말했다. 황동진 씨, 정말 안 됐네요. 남자 팔자도 참 기구하네요. 저런 아내를 만나다니 모든 걸 잃은 셈이잖아요. 김민준 경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황동진이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외롭고 가련해 보였지만 노련한 팀장의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들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단지 연극일 뿐이며 범인이 훨씬 더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뿌려놓은 완벽한 안개일 뿐이라고. 이 사건은 아마도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황동진의 연극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의 눈물과 세세한 부분까지 논리적인 이야기는 수사팀 전체를 거의 설득시켰다. 배신당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무력한 남편. 그것이 그들이 본 전부였다. 이수아 씨 실종 사건은 형사사건의 징후가 있던 사건에서 빠르게 열기가 식어 일반적인 정부를 따라 가출한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수사는 남편에게 집중하는 대신 동진이 그려낸 두 유령, 즉 최진우라는 남자와 검은색 픽업 트럭을 추적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피로와 절망 속에서 몇 주가 흘렀고 형사들은 열심히 일했다. 군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도로의 수백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검토되었지만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검은색 픽업 트럭은 한 대도 없었다. 또 전체의 차량 등록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동진이 제공한 빈약한 묘사와 일치하는 최진우라는 이름의 소유자는 없었다. 주민 제보망을 통한 정보도 활용되었지만 최진우라는 이름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수사팀 내의 교착 상태가 퍼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서아 씨가 정부와 함께 멀리 도망가면서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다. 그들은 동진이 진실을 말했고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은 미해결 실종 사건 파일로 잠정 분류될 위기에 처했다. 오직 김민준 경감만이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펼쳤던 황동진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백 종류의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그의 직감은 그 고통 뒤에 매우 정교하게 위장된 거짓이 숨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다른 각도에서, 즉 피해자 자신의 세계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픽업 트럭 추적을 잠정 중단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서 전담팀 회의에서 명령했다. 다른 수사팀은
피해자 이서아 씨의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의 그녀의 삶, 그녀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몇몇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명령은 실행되었다. 형사들은 유치원 교사이자 서아 씨의 어릴 적부터의 절친인 박지영 씨를 만났다. 대화는 지영 씨의 자택에서 개방적이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지영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황동진의 비극적인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림을 그려냈다. 바람이라고요. 애를 버리고 남자를 따라갔다고요. 지영 씨가 씁쓸함과 분노가 가득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런 말을 한다면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아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건 모욕이에요. 형사님들, 저보다 그 애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애는 모든 걸 참을 수 있지만 민수만큼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절대로 아이를 버릴 리가 없어요. 지영 씨는 서아와 동진 부부의 결혼 생활이 최근 1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한 사람은 서아 씨가 아니라 바로 황동진이었다.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동진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영 씨는 분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사업 관계를 넓히러 다닌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밖에서 술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렸어요. 서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애는 저한테 와서 여러 번 울었어요. 동진이 점점 더 차갑고 멀어졌다고요. 집에 오면 아내와 자식에게 짜증만 내고 윽박질렀다고요. 가정을 소홀히 한 건 바로 그놈이었어요. 지영 씨의 말에 따르면 서아 씨는 순종적이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여성이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생각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언젠가 동진이 마음을 돌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꿋꿋이 견디었다. 그녀는 이혼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하물며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 애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지영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회상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동진이 점점 더 심해져서 카라오케에서 일하는 어떤 어린 여자애와 공개적으로 만나고 다닌다고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던 사람이 어떻게 정부와 함께 도망갈 준비를 하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지영 씨의 진술과 서아 씨의 다른 몇몇 친한 친구들의 진술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모두가 서아 씨는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외도 관계를 가진 것은 바로 동진이라고 단언했다. 이 진술들에 대한 보고서가 김민준 경감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를 다 읽은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황동진은 거짓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매우 잔인하고 정교한 연극을 꾸며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악적인 행동들, 즉 배신, 잦은 외박 가족에 대한 냉담함을 모두 아내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를 방탕한 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가련한 피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 연극이 성공했다면 그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아내의 실종을 은폐하고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더럽혀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김민준 경감은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는 펜을 들어 최진우와 검은색 픽업 트럭 추적이라는 글씨 위에 굵은 대각선을 그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황동진이라는 이름을 동그라미로 감쌌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전담팀의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표를 확정했다. 여우가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가짜 애인에 대한 모든 수사 방향은 즉시 중단합니다. 그는 단호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팀 전체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범인에게 놀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시간부로 황동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살인사건의 제1용의자입니다. 즉시 특별감시팀을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인력은 유일한 목표, 즉
용의자 황동진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스쳐 지나가는 만남 하나라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연기했습니다. 그가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보고 싶군요. 김민준 경감의 새로운 명령은 식어가는 듯했던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황동진이 꾸민 정교한 연극의 본질을 파악한 수사관들은 결단력과 분노를 안고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친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늙은 여우를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노련한 형사 6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시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3교대로 나뉘어 황동진이 24시간 내내 시야 안에 있도록 보장했다. 비밀 추적 및 촬영 장비가 양식장 주변의 은밀한 위치에 설치되었다. 동진이 문을 나서는 것부터 전화통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움직임이 세심하게 기록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동진은 여전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낮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남편의 모습을 하고 이를 내팽개친 채 양식장을 어슬렁거렸다. 그는 매일 처가에 전화를 걸어 서아의 소식이 있는지 슬픈 목소리로 묻는 습관을 유지했다. 마치 아내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은 망원 렌즈를 통해 그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즉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소적이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여우는 첫 번째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성공했다고 너무나 자신했고 경찰 전체를 속였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만심이 그의 무덤이 되었다. 감시 5일째 되던 날 저녁 비련의 남편 역할을 마친 동진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깨끗이 씻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은 뒤 향수를 뿌리고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아 양식장을 떠나 군 중심부로 향했다. 그는 오토바이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바짝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동진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미인 가라오케라는 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복잡한 유흥업소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동진은 차를 세우고 미리 예약된 VIP 룸으로 직행했다. 몇 분 후 연인으로 위장한 한 조의 형사들도 가게에 들어와 바로 옆방을 선택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 너머로 그들은 여전히 동진의 활기찬 웃음소리, 건배소리, 그리고 노골적인 추파를 던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약 1시간 후 동진은 혼자가 아닌 채로 방에서 나왔다. 그의 옆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었고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방금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카운터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던 다른 형사가 재빨리 숨겨진 카메라로 그 귀중한 장면들을 촬영했다. 동진은 젊은 여성을 차에 태우고 교외 쪽으로 질주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적한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모텔이었다. 동진과 여성이 안으로 들어간 후 2명의 형사가 밖에서 잠복했고 그동안 뜨거운 사진과 정보는 즉시 지휘본부로 전송되었다. 한밤중 김민준 경감의 사무실은 긴장감 넘치면서도 흥분된 분위기였다. 동진과 낯선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화면에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여우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냈군요. 한 부침장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배신자였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세요. 김민준 경감이 명령했다. 그녀와 동진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젊은 여성은 22세의 윤미소로 다른 지역 출신이며 현재 미인 가라오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미소는 그 가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많은 부자들이 그녀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로써 황동진의 연극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아니라 이미 애인이 있었던 불륜남이었다. 수사 가설은 즉시 180도 뒤집혔다. 서아 씨가 정보를 따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동진이 젊고 아름다운 애인에게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가련한 피해자 역할에서 황동진은 공식적으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제일 용의자가 되었다. 황동진과 그의 젊은 애인 윤미소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견된 것은 수사를 완전히 새롭고 명확한 방향으로 이끈 강력한 한방이었다. 전담팀은 이제 매우 중요한 것, 즉 범행 동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동진은 고통받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불륜남이었고 새로운 사랑을 위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동기가 있다고 해서
유죄인 것은 아니었다. 김민준 경감은 동진처럼 교활한 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 그의 모든 연극을 폭로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동진의 계획에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젊고 순진한 애인 윤미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담하고 정교한 계획이 세워졌다. 미소를 직접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은 그녀를 겁먹게 하고 동진을 즉시 경계하게 만들 수 있었기에 김민준 경감은 더 교묘한 수사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서에서 가장 뛰어난 여형사 중 한 명인 이하은 경위,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를 가졌지만 매우 날카로운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손님으로 위장하여 윤미소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이 경위는 성공한 젊은 여성 사업가지만 남편에게 배신당해 슬픔에 잠긴 역할을 하며 혼자 미인 가라오케에 들어갔다. 그녀는 미소를 지명하여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맥주를 따르게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름답고 돈도 잘 쓰며 속았다는 공통된 처지를 가진 손님 앞에서 미소는 금방 경계심을 풀었다. 며칠 동안 이 경위는 계속해서 가게를 찾았고 매번 미소를 부르며 후한 팁을 주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청춘과 돈을 희생했지만 그가 더 젊은 여자에게 가버려 냉정하게 버림받았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 이야기는 미소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같은 고통을 겪는 두 여자 사이에 공감대와 암묵적인 연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술이 거나하게 취한 후 미소는 새로 사귄 언니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마음과 자부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동진과의 사랑 이야기를 했다. 언니, 이제 그만 슬퍼해요. 미소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좋은 남자는 많아요. 제 동진 오빠처럼요. 오빠는 큰 양식장 사장이고 돈도 많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집에 있는 아내는 이제 질렸다고 했어요. 늙고 무식한 데다 바람까지 피웠대요. 이 경위는 속으로 혐오감을 느꼈지만 주의 깊게 듣는 척했다. 그래, 그래서 그가 너한테 무슨 약속이라도 했어? 그럼요 언니. 미소가 신이 나서 자랑했다. 만난 지 거의 1년 됐어요. 오빠는 곧 그 마누라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해결되면 제가 사모님이 될 거래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미소의 무심코 뱉은 진술은 동진의 연극에 치명적인 칼날을 꽂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동진은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애인과 함께하기 위해 아내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내의 외도를 고통스럽게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했다. 이 경위의 수사팀이 큰 성과를 거두는 동안 황동진 감시팀도 쉬지 않았다. 그들은 끈기 있게 대상을 추적하며 다음 이상 행동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어느 해 진령 미소를 만나고 돌아온 동진은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는 낡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들어가 옷으로 가득 찬 큰 자루 3개를 꺼내왔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자루들을 양식장 뒤편의 공터로 가져가 큰 더미로 쌓고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였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오르며 여러 색깔의 천조각들을 삼켜버렸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동진은 팔짱을 낀 채 불길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옷더미가 재가 되자 그는 쇠스랑으로 재를 꼼꼼히 흩어버렸다. 마치 그것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이 그 모든 행동은 멀리 안전한 위치에 설치된 형사들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이서아 씨의 낡은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내의 옷을 태우는 행위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였다. 아내가 단지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 남편이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살인자 피해자가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그렇게 잔인하고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다. 2개의 귀중한 증거, 즉 애인의 진술과 증거, 인멸 영상이 동시에 김민준 경감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여우와 직접 대면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하늘의 그물은 펼쳐졌고 이번에는 그에게 탈출구란 없었다. 미소의 진술과 옷을 태우는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전담팀은 이제 2개의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 김민준 경감은 마지막 그물을 던질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황동진에게 남은 흔적을 파괴할 기회를 더 이상 줄 수 없었다. 체포와 동시 신문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졌다. 다음 날 아침 2개의 수사팀이 동시에 행동에 나섰다. 한 팀은 장어 양식장을 급습하여 범죄 은닉 혐의로 황동진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과 마주한 동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자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순순히 수갑을 찼다. 이것이 경찰의 압박수단일 뿐이며 자신에게 죄를 물을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동시에 한 허름한 원룸촌에서 2번째 수사팀이 윤미소를 찾아냈다. 동진과는 달리 젊은 여성은 체포되자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져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경찰서에서 2 용의자는 서로 멀리 떨어진 별도의 신문실로 이송되었다. 김민준 경감은 먼저 황동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하고 윤미소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임무는 이하은 경위와 다른 노련한 수사관에게 맡겼다. 1번 신문실에서 황동진은 다리를 꼰 채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미소와의 관계를 태연하게 인정했다. 맞습니다. 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그건 제 사생활이고 제 아내가 집을 나간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모욕감을 느껴서 그렇게 단호하게 떠나기로 결심했겠죠. 형사님들은 저랑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사관이 그가 아내의 옷을 태우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동진은 옅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의 낡은 옷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 태워버렸습니다. 설마 그게 범죄라도 됩니까? 동진은 매우 완고한 상대였다. 그는 끈질기고 교활했으며 모든 상황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자신을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진은 자신의 방어벽이 다른 방향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번 신문실에서 윤미소는 비통하게 울고 있었다. 그녀가 좋은 언니라고 믿었던 이하은 경위가 이제 경찰 제복을 입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이 충격은 젊은 여성의 심리를 거의 붕괴시켰다. 미소가 한참 동안 울도록 내버려둔 후 김민준 경감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그는 미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옆에 앉은 수사관에게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미소가 듣도록 했다. 황동진이 전부 자백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모든 것이 윤미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죽이라고 부추긴 것이 바로 윤미소이며 함께 미래를 건설하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녀의 계획에 따랐을 뿐이라고요. 이 진술에 더해 그녀가 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는 살인교사죄로 최고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교묘하고 갑작스러운 심리적 공격은 미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녀의 귀는 멍해졌다. 동진이 자백했고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니.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밝은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잔인한 진실은 젊은 여성의 연약한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맹목적인 사랑은 극도의 분노로 변했다. 머리 위를 맴도는 사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은 애인을 감싸주려던 모든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런 배신자를 대신해 죽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미소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공황과 분노 속에서 윤미소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두려움 때문에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숨겼던 세부 사항까지도. 그녀는 서아 씨가 집을 나갔다고 알려진 그날 밤 동진이 한밤중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아내와 크게 다퉜다며 즉시 양식장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자백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동진은 마당에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투성이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눈의 가시를 막 처리했다고만 말했어요. 미소가 흐느끼며 진술했다.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봤어요. 양식장 끝에 있는 장어 연못 근처에 새로 흙을 파헤쳤다가 덮은 것 같은 둔덕이 있었어요. 그곳의 진흙은 다른 곳과 달리 아주 새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동지는 미소를 협박하여 입을 다물게 했고 동시에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모든 일이 조용해지면 그녀에게 큰 돈을 주고 이곳을 떠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윤미소의 진술은 전담팀이 놓치고 있던 마지막 조각,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위치, 즉 황동진의 끔찍한 범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를 지목했다. 김민준 경감은 보고를 받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눈에는 결단의 불꽃이 번졌다. 그는 마지막 비밀의 장막을 거둘 때가 왔음을 알았다. 황동진을 즉시 유치장으로 돌려보내시오. 그가 명령했다. 남은 모든 인력 법의학팀을 포함하여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오. 목표는 장어 양식장 연못이다. 어둠이 황동진의 양식장에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범죄를 감추지 않고 정의를 향한 여정을 비추고 있었다. 구조대의 고출력 조명 아래 양식장 끝의 장어 연못은 마치 유령의 무대처럼 드러났다. 검고 고요한 수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김민준 경감은 둑 위에 서서 조명 아래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미소가 지목했던 새로운 흙더미를 보다가 연못 중앙을 바라보았다. 직감은 답이 둑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양수기를 동원하시오. 그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 연못물을 전부 다 빼시오. 팀장의 대담한 결정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수백 제곱미터 넓이의 장어 연못물을 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이 비밀의 장막을 걷기 위한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대의 고출력 양수기가 동원되었다. 엔진의 굉음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2개의 거대한 호스가 물속으로 던져져 비린내가 진동하는 검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무거운 시간이 한 시간 흘러가고 연못의 수위는 서서히 낮아져 바닥에 검고 끈적끈적한 진흙층을 드러냈다. 물이 거의 다 빠졌을 때 경찰관들과 법의학팀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진흙 속에 깊이 빠졌다. 그들은 긴 막대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한 평방미터씩 바닥을 더듬었다. 그리고 연못 중앙 부근에서 한 젊은 경찰관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막대 끝이 진흙이 아닌 무언가에 닿았고 그것은 단단하며 무언가에 걸린 듯했다. 발견했습니다. 그가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조명 아래 그들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진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끔찍한 광경, 그들의 남은 평생 동안 잊히지 않을 이미지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단일한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하게 부패하여 하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인간의 형체였다. 그 유골은 수많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유골에 수십 개의 붉은 벽돌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비밀이 영원히 연못 바닥에 잠겨 있도록 시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된 무거운 자재였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바로 이서아 씨의 시신이었다. 김민준 경감은 둑 위에서 현장을 내려다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는 피해자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에 벽돌을 묶어 차가운 물속으로 냉정하게 밀어넣었을 살인자의 잔인함을 상상할 수 있었다. 굶주린 장어떼가 살점을 뜯어먹게 내버려 둠으로써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함께 마지막 신문은 그날 밤 바로 이루어졌다. 황동진은 신문실로 끌려 들어왔고 그의 모습은 초췌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아직 자신의 양식장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김민준 경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현장에서 방금 찍은 사진들을 큰 화면에 비춰주었다. 밧줄에 묶인 하얀 유골과 그의 단단히 묶인 선명한 붉은 벽돌들. 황동진은 그 사진들을 보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그가 지난 한 달 동안 애써 쓰고 있던 침착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과 완전한 붕괴의 눈물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황동진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젊은 애인 윤미소의 압박과 새로운 사랑을 위해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일 밤 그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큰 말다툼 끝에 서아 씨가 방심한 틈을 타든 뒤에서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 후 그는 냉정하게 끔찍한 시신 유기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아내의 시신에 벽돌을 묻고 한밤중에 시신을 연못 중앙으로 끌고 가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그와 아내가 공들여 키운 장어들이 그의 죄를 영원히 은폐해 줄 것이라는 병적인 믿음과 함께, 그리고 나서 그는 외도한 아내에 대한 완벽한 연극을 꾸며냈다.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일 뻔했던 연극이었다.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황동진은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알고도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고 비극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윤미소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수사기법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범죄자의 정교함과 냉혈함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심리극을 꾸며낼 수 있을 정도로 극에 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험 예리한 직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의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부각시켰다. 연극을 믿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계속한 김민준 경감의 결단이 판세를 뒤집어 늙은 여우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